곡소리가 가득한 상갓집이었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며느리 하나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12년 동안 이 집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벙어리 며느리였습니다. 시누이가 그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상주 노릇을 하려 드느냐. 저리 비켜라. 며느리는 밀려나면서도 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12년을 닫혀있던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방 안의 곡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제 귀를 의심했지요. 말 못하던 며느리가 그것도 시어머니 관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체 왜 12년을 벙어리인 척 살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하필 시어머니가 죽은 이날 어째서 입을 연 것일까요? 그 기막힌 사연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순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19,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삼촌 손에서 자란 처지였지요. 순이는 얼굴이 곱고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바느질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았지요. 다만 가진 것이 없어 시집갈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지씨 댁이었지요. 그 집 외아들 동주와 짝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순이 내가 그런 큰 집에 시집을 가다니. 이게 웬 복이냐. 혼담을 넣은 것은 신랑 동주였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순이가 눈먼 노인을 부축해 길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그 마음씨에 반한 것이었지요. 동주는 글도 알고 심성도 고운 젊은이였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순이는 처음으로 시댁 마당을 밟았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의 넓은 마당, 곳간이 세 채나 되는 큰 집이었지요. 그러나 순이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집도 곳간도 아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어머니, 지씨 부인의 눈빛이었지요. 지씨 부인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앉은 딸에게 나지기 말했지요. 가진 것 없는 것을 데려왔으니 부려먹기는 좋겠구나. 곁에 앉은 딸은 시누이 금화였습니다. 동주의 손아래 누이로 어미를 꼭 빼닮아 눈매가 매서웠지요. 순이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 첫날부터 마음이 서늘했지만 신랑 동주의 따뜻한 눈빛 하나를 믿기로 했지요. 그날 밤 동주가 순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정이 좀 매서우시오. 허나 내가 곁에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오. 내 반드시 임자를 지켜주겠소. 순이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세월에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서방님만 믿겠습니다. 동주가 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참으로 따뜻했지요. 순이는 그 밤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집 온 이튿날 새벽부터 순이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씨 부인은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10식구 넘는 밥을 지었지요. 그러고도 낮에는 밭일, 밤에는 바느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많은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지씨 부인의 말이었지요. 밥이 질면 질다고 상을 엎었고 되면 되다고 그릇을 내던졌습니다. 빨래가 희면 풀을 아꼈다고 나무랐고 풀을 먹이면 사치를 부린다고 꾸짖었지요. 무엇을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신우이 금화는 한술 더 떴습니다. 올케는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지 하는 짓이 영상스럽구려. 금화는 시집을 갔다가 소박을 맞고 친정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소박이란 남편에게 버림받아 쫓겨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지요. 그 화풀이를 모두 순이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주가 나섰지요. 어머니, 순이도 이 집 식구입니다. 그리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뭐라, 내가 계집 하나 때문에 어미에게 대드는 게냐? 지씨 부인은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때마다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밤이면 순이의 부르튼 손에 약을 발라주고 남몰래 따뜻한 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곧 어머니를 설득해 임자가 편히 지내도록 하겠소. 순이는 그 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씨 부인은 유독 동주에게만은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아들을 무서워하는 것도 같고 눈치를 보는 것도 같았습니다. 한 번은 순이가 우연히 두 사람의 다툼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그 문서 말입니다. 대체 어디에 두셨습니까? 무슨 문서를 말하는 게냐?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어머니,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감추실 셈입니까? 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노려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문틈으로 보던 순이가 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이 무슨 문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집에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지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서가 앞으로 순이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혼이 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동주가 갑자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밥을 먹고 나갔다가 저녁에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는데 여느 병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순이는 밤새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튿날 의원이 왔습니다. 의원이 동주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상하구려. 젊은 사람이 어찌 이런 맥이 나오는지. 무슨 병입니까? 나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글쎄 옳시다. 우선 이 약을 지어 드셔보시오. 순이는 의원이 지어준 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지씨 부인이 며느리에게서 약사발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 아들 약은 내가 챙기마. 너는 물러가 있거라. 순이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아들 병수발 한 번 들지 않던 시어머니가 유독 약만은 제 손으로 챙기는 것이었지요. 동주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기운을 차리는 듯 하다가 이내 더 심하게 앓았지요. 살이 빠지고 눈이 퀭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동주가 순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임자, 내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십시오, 서방님. 내가 먹는 약 어머니가 주시거든 다 마시는 척만 하고 뱉어내시오. 내가 손짓을 하거든 그리해 주시오. 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마. 쉿. 아무 말도 마시오. 벽에도 귀가 있소. 동주는 더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그 약에 무언가 있는 것일까? 설마 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순이가 그 진실을 온전히 알게 된 것은 동주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동주의 숨이 가빠지던 금은밤이었습니다. 지씨 부인과 금화는 안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순이만이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동주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자, 이제 내가 다 말해주겠소. 잘 들으시오. 순이는 남편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이 집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윤 씨라는 분이셨소. 아버지의 본처, 곧 정실이셨지. 그런데 저 지씨가 후처로 들어와 내 어머니를 모함해 내쫓았소. 어머니는 친정도 잃고 떠돌다 내가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소. 후처란 정실이 죽거나 쫓겨난 뒤 새로 들어온 아내를 이르는 말이지요. 그 뒤로 저 지씨가 안방을 차지하고 아버지 재산을 손에 쥐었소. 금화는 지씨가 데려온 제 딸이오.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 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 감돌던 서늘한 기운의 정체가 이제야 손에 잡히는 듯 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진실을 문서로 남기셨소. 내 어머니가 이 집의 정실이었다는 것, 이 집의 재산과 종가는 마땅히 내가 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 지씨가 어떻게 어머니를 내쫓았는지 그 죄상을 낱낱이 적어두셨지. 종가란 한 집안의 마지가 대를 이어가는 큰 집을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 그 문서를 찾아냈소.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동주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알아들었지요. 그 약에 무엇이 있었는지, 왜 시어머니가 약만은 제 손으로 챙겼는지를 말입니다. 동주가 순이의 손을 제 베개 밑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목침 하나가 있었지요. 목침이란 나무로 만든 베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목침 속에 아버지의 문서와 내가 쓴 글이 들어있소. 저들이 이것을 찾으면 다 태워버릴 것이오. 반드시 지키시오. 서방님, 그럼 지금 당장 관아에 알리면 아니 돼요. 동주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관아의 사또는 저 지씨 오라비, 지 좌수와 한 통속이요. 이방 바가도 저들에게 매수되었소. 지금 임자가 이것을 들고 가봐야 도리어 임자만 죽소. 젊은 과부의 말을 누가 믿겠소. 그러면 어찌합니까? 때를 기다리시오. 저 사또는 언젠가 갈릴 것이오. 새 사또가 오고 세상이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오오. 그날까지 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시오. 순이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어찌 제가 아무것도 모른 척 살 수 있겠습니까? 임자. 동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자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지 않소.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들은 그 아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것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임자가 조금이라도 진실을 아는 눈치를 보이면 임자도 아이도 살아남지 못하오. 그러니 벙어리가 되시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때가 올 때까지 아이를 지키고
이 목침을 지키시오. 순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방님 없이 제가 내 임자를 지켜주겠다 하였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가는구려. 대신 임자가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오. 그리고 언젠가 때가 오거든 내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 주시오. 그것이 동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금은밤이 다 가기 전 동주는 순이의 손을 쥔 채 눈을 감았지요. 순이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잠든 두 사람이 깰까 두려웠으니까요. 그저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붙들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은 벙어리라고 말입니다. 날이 밝으면 순이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동주의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관 앞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알아누웠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순이는 말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씨 부인이 무슨 말을 시켜도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금화가 소리를 질러도 입만 달싹일 뿐 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의원이 와서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게요. 이런 경우 말문이 아주 다쳐버리기도 하지요. 언제 다시 트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씨 부인은 며느리가 벙어리가 되었다는 말에 겉으로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청상과부가 벙어리까지 되었으니 어쩐다냐. 허나 속으로는 오히려 잘 되었다 여겼지요. 행여 순이가 무언가 아는 눈치라도 보일까 걱정하던 참이었으니까요. 말 못하는 며느리라면 이 집 비밀이 새어나갈 일도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순이의 지옥 같은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된 며느리에게 지씨 부인은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으로 순이를 몰아넣고 집안의 온갖 꾸준히 일을 다 시켰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물을 깃고 방아를 찢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남들이 먹다 남긴 찬밥이 순이의 끼니였지요. 겨울에도 헛저고리 하나로 언 손을 풀며 빨래를 했습니다. 금화의 학대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벙어리는 매를 때려도 소리를 못 지르니 참 편하구나. 금화는 심심하면 순이에게 트집을 잡아 매질을 했습니다. 순이는 맞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아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남편과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불쌍히 여기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집벙어리 며느리 참 팔자도 사납지. 말 못하는 게 죄지 뭐. 저리 맞고 사는 걸 보게. 순이는 매일 밤 그 낡은 목침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죽은 남편이 쓰던 베개를 못 버리는 가여운 과부로 보였지요. 아무도 그 목침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목침을 안고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때가 올 때까지 반드시 참고 견디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이 목침을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무렵 순이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순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주가 남긴 유복자였지요. 유복자란 아버지가 죽은 뒤에 태어난 자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순이는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서러움의 눈물이었지요. 죽은 남편을 꼭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순이는 아이의 이름을 덕이라 지었습니다. 덕을 쌓아 이 집의 어둠을 걷어 내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지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 바로 동주의 핏줄이자 이 집 재산의 진짜 상속자였으니까요. 지씨 부인에게 이 아이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지씨 부인은 금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아이가 크면 골치 아파진다. 동주 핏줄이니 종가는 마땅히 저 아이 것이 될게야. 어머니, 그럼 어찌합니까? 약하게 키워야지. 병이라도 들면 그거야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순이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이날부터 순이는 아이를 한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는 찬밥에서도 저지될 만한 것은 아이에게 먼저 물렸지요. 지씨 부인이 아이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 순이가 먼저 맛보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화가 아이에게 엿을 하나 주었지요. 자, 더가. 고모가 주는 엿이다. 순이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그 엿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입에 넣고 오물거려 보았지요.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아이가 먹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것이었습니다. 금화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벙어리가 미쳤나. 어디서 남의 손을 쳐. 순이는 아이를 끌어안고 물러섰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내 아이에게 손대면 벙어리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금화는 그 눈빛에 흠칫했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의 눈에서 그런 서슬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도 지씨와 금화는 가진 방법으로 아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이가 밤낮으로 아이를 지키니 좀처럼 틈이 없었지요. 덕이는 어미의 정성 속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말 못하는 어미였지만 아이는 어미의 손짓과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아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순이가 목숨처럼 지키던 그 목침이 사라질 뻔한 것입니다. 그해 겨울 대청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지씨 부인이 집안의 낡은 세간을 죄다 내다 태우라 명했습니다. 헌 옷가지며 부서진 살림이며 오래된 것은 모조리 마당에 쌓였지요. 그런데 금화가 순이의 구석방을 뒤지다가 그 낡은 목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다 낡아 빠진 목침은 또 뭐야? 죽은 오라비가 베던 거잖아. 이런 걸 아직도. 금화는 목침을 마당의 불더미로 휙 던졌습니다. 마침 방아를 찢던 순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순이의 눈이 뒤집혔지요. 순이는 방앗공이를 내던지고 불더미로 달려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맨손을 집어넣었지요. 어머, 저 벙어리가 미쳤나. 순이는 손등이 되는 것도 모르고 목침을 끄집어냈습니다. 목침 귀퉁이에 이미 불이 올마 붙어 있었지요. 순이는 그것을 제 몸으로 굴러 껐습니다. 저고리 자락이 그을리고 손등에 물집이 잡혔지만 순이는 목침을 놓지 않았습니다. 금화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벙어리가 죽은 서방 베개 하나에 환장을 했네. 저리 미련해서야. 지씨 부인이 그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불에 그을린 목침을 끌어안고 벌벌 떠는 며느리를 보았지요. 지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며느리가 유독 저 목침만은 끼고 사는구나. 순간 지씨 부인의 가슴에 서늘한 것이 스쳤습니다. 동주가 죽기 전 무언가 문서를 찾는다며 안달하던 일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금화야, 저 목침을 이리 가져와 보아라. 순이는 목침을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린 덕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와 지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지씨 부인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재빨리 목침을 품에 감추고 방으로 숨어들었지요. 지씨 부인은 아이를 뿌리치고 며느리를 쫓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에서 구경하고 있었으니까요. 말 못하는 며느리의 베개 하나를 두고 시어머니가 신랑이 하는 꼴은 남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벙어리가 미련하기는 그깟 베개 끼고 살든지 말든지. 지씨 부인은 그렇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며느리의 방문에 오래도록 머물렀지요. 그날 밤 순이는 대인 손등을 싸매며 목침을 어루만졌습니다. 서방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이 목침을 방에만 둘 수는 없겠습니다. 순이는 그날부터 목침 속의 문서를 꺼내 기름 먹인 천에 겹겹이 쌌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옮겨 묻었지요. 바로 죽은 남편의 무덤가였습니다. 봉분 뒤편 소나무 아래 순이는 밤을 틈타 땅을 팠습니다. 그 문서를 깊이 묻고 위에 돌을 하나 얹었지요. 이제 그 진실은 죽은 남편이 지켜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무덤을 파헤칠 생각은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순이의 시련은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총명하고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죽은 아비를 닮아 글눈이 빨랐지요. 이웃의 훈장이 아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되겠소. 벙어리 어미 밑에서 어찌 이리 잘 자랐는지. 그런데 이 말이 지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잘 될수록 이 집 재산이 아이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지씨 부인은 오라비 지 좌수를 불러 의논했습니다. 좌수란 고을의 자잘한 일을 맡아보던 향리를 이르는 말이지요. 지 좌수는 관아 이방 박가와 손이 닿아 있는 이 고을의 세도가였습니다. 오라버니, 저 아이가 크기 전에 무슨 수를 내야겠습니다. 아이를 어쩌자는 게냐. 먼 친척 집에 양자로 보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동주 핏줄만 이 집에서 없애면 재산은 자연히 금화 것이 될 테니 양자란 남의 집대를 잇기 위해 데려가는 아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 좌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마침 강 건너 먼 일가에 대이을 자식이 없다 하니 그리로 보내면 되겠구나. 벙어리 어미야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냥 떼어놓으면 그만이지. 며칠 뒤 지 좌수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그 낌새를 눈치채고 아이를 등에 업고 뒷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몸으로 어른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지요. 결국 아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붙든 사내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온 얼굴로 애원했지요.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 벙어리야. 이게 다 아이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다. 사내가 순이를 밀쳐냈습니다. 순이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웬 선비 하나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갓을 반드시 쓰고 도포를 걸친 기품 있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지 좌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뉘시오. 남의 집 일에
어찌 참견을 하시오. 선비가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순이와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동주의 아들이오? 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선비의 얼굴을 지씨 부인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20년 전 자신이 내쫓은 정실 윤 씨. 그 윤 씨의 얼굴을 이 선비가 꼭 빼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윤진사였습니다. 바로 동주의 친어머니 윤 씨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었지요. 곧 동주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진사는 20년 전 누이가 이 집에서 쫓겨나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멀리 한양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터라 누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지요. 그 한을 품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오랜 세월 누이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바로 동주였습니다. 허나 이 집을 찾아왔을 때 동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윤진사는 마당에 선 채 지씨 부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내 누이 윤 씨를 모함에 내쫓은 것이 그대인 것을 내 다 알고 있소. 그런데 이제는 그 손자까지 내다 버리려 하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지씨 부인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나는 정당하게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요. 증거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씨 부인이 20년을 큰 소리치며 살아온 것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윤 씨가 정 씨였다는 문서도 지 씨가 그를 모함했다는 증거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순이가 죽은 남편의 무덤가에 감추어둔 그 문서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허나 순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목침의 비밀을 밝혔다가는 관아의 좌수와 박 이방이 도리어 증거를 없애 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사또마저 저들 편이니 진실을 밝힐 자리가 아니었지요. 순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윤진사는 증거가 없어 그날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순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지요. 말 못하는 조카 며느리여. 내 그대와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킬 것이요. 동주가 남긴 것이 있거든 언젠가 때가 오거든 나를 찾으시오. 윤진사는 종이에 제가 머무는 곳을 적어 순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외쳤지요. 서방님. 서방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진사가 나타난 덕에 아이를 양자로 보내려던 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윤진사가 관아에 이 일을 알리겠다. 으름장을 놓자 지 좌수도 함부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허나 지씨 부인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 벙어리 년과 아이만 없으면 저 윤가도 함부로 못할 것을. 지씨 부인은 마지막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순이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관아로 넘기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이 집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씨 부인이 대대로 물려받은 은비녀와 폐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씨 부인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었지요.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 어서 찾아라.
그런데 그 폐물이 나온 곳은 다름 아닌 순이의 방이었습니다. 순이의 반지꼬리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 것이지요. 물론 순이가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씨 부인이 금화를 시켜 몰래 숨겨둔 것이었지요. 이 벙어리 년이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저 천한 것을 당장 관하로 넘겨야겠다. 지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사람을 관하로 보냈습니다. 이방박가가 포조를 데리고 득달같이 달려왔지요. 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아니, 영문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요. 이것이 시어머니의 흉계라는 것을 순이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말을 할 수 없으니 억울함을 밝힐 길이 없었지요. 어린 덕이가 울며 어미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잡아가지 마. 우리 엄마 도둑 아니야. 포졸이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순이는 끌려가면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때 순이의 눈이 마당 한 구석의 갓난 할멈에게 향했습니다. 갓난 할멈은 이 집에서 30년을 부엌일을 해온 늙은 종이었지요. 지씨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정실 윤 씨를 모시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갓난 할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이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지요. 바로 윤 진사가 적어준 그 주소였습니다. 갓난 할멈은 순이의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어린 덕이의 손에서 그 종이를 건네받았지요. 순이가 관하로 끌려간 그날 밤, 갓난 할멈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윤 진사를 찾아 밤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한편 관아에 갇힌 순이는 캄캄한 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죽던 금은밤이 떠올랐지요. 서방님,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아이는 어찌 됩니까? 부디 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순이는 옥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 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이도 미처 몰랐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온 것입니다. 썩은 관리들을 쳐내라는 어명을 받고 내려온 강직하기로 소문난 사또였지요. 지 좌수와 한통속이던 옛 사또는 부정이 드러나 파직된 뒤였습니다. 동주가 말했던 그날이 마침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던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독한 심보가 병이 되었는지 자리에 눕더니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지요. 의원이 와서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력이 다하셨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소이다. 지씨 부인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소스라쳤지요. 저리 가, 윤씨, 저리 가란 말이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널 내쫓았는데, 내가 왜? 20년 전 자신이 모함에 내쫓은 정실 윤씨의 환영이 밤마다 지씨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금화가 어미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지씨 부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금화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금화야, 저 목침을 찾아라. 저 벙어리 년이 죽은 동주 목침을 목숨처럼 끼고 있었다. 그 안에 무언가 있어. 반드시 찾아 태워버려라. 지씨 부인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목침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말 못하는 며느리가 왜 그 낡은 베개 하나를 끌어안고 사는지. 지씨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씨 부인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목침 속의 문서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요. 바로 죽은 아들 동주의 무덤가의 말입니다. 지씨 부인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없는 죄를 씌우고 제 아들까지 해친 여인의 마지막이었지요. 죽는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최후였습니다. 지씨 부인이 죽자 금화는 급히 순이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 목침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방 안 어디에도 목침은 없었습니다. 순이가 관아에 끌려가기 전 미리 감춰둔 뒤였으니까요. 금화는 발을 굴렀습니다. 그 벙어리 년이 대체 어디에 숨긴 게야. 한편 지씨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은 관아에도 전해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이 집안의 사정을 조사하던 참이었지요. 갓난 할멈이 찾아간 윤진사가 이미 새 사또에게 이 집안의 오랜 비리를 고해 바친 뒤였으니까요. 사또는 순이를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상을 당했으니 우선 나가 상을 치르라. 허나 은비녀 도둑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그리 알라. 순이는 옥문을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마침내 그날이 온 것을 직감했지요. 시어머니의 장례식. 바로 그 자리에서 순이는 12년의 침묵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씨 부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큰 부잣집 초상이라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흰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상갓집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정작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지 좌수와 금화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궁리였지요. 장례가 한창일 때 지 좌수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제 누님도 가셨으니 이 집안일을 정리해야겠소. 동주는 이미 죽었고 그 처는 도둑질을 하다 관아에 끌려간 죄인이요. 그 자식 또한 어미를 닮아 믿을 수 없으니 이 집 재산은 마땅히 금화가 이어야 할 것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지 좌수의 위세에 눌려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요. 금화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옳습니다, 외숙. 저 벙어리 년과 그 아이는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저것들을 내쫓겠습니다. 바로 그때 상복을 입은 순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린 덕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갔지요. 금화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벙어리 년이 어디를 감히 저리 비켜라. 금화가 순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순이는 밀려나면서도 관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순이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시어머니의 관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이 여인에게 온갖 학대를 당한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을 앗아가고 자식을 해치려 하고 없는 죄까지 씌운 원수였지요. 그러나 순이의 눈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서늘한 결심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라던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입을 마침내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또렷하고 낭낭한 목소리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곡소리가 뚝 그쳤지요. 말 못하던 벙어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관 앞에서 입을 연 것입니다. 금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말을 할 줄 알았단 말이냐? 순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지요. 저는 12년 동안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 때문에 스스로 입을 닫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 좌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저 전년이 미쳤구나. 상갓집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누가 저 벙어리 년을 끌어내지 못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대문 밖에서 우렁찬 호령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포졸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는 윤진사와 늙은 갓난 할멈이 따라 들어왔지요. 지 좌수와 금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순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할 말이 있다 하니 어디 들어보자. 누구든 말을 막는 자는 내가 엄히 다스릴 것이다. 순이는 사또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12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저 관 속에 누워 계신 지씨 부인은 본디 이 집의 후처였습니다. 제 시어머니이신 정실 윤씨 부인을 모함에 내쫓고 이 집 안방과 재산을 차지한 것입니다. 순이는 죽은 남편 동주가 남긴 이야기를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어떻게 쫓겨나 죽었는지, 지씨가 어떻게 재산을 가로챘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챈 남편 동주가 어떻게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는지를 말입니다. 제 남편은 죽기 전 그 모든 진실이 담긴 문서를 제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벙어리로 살며 아이와 그 문서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관아가 저들과 한통속인 때에 나섰다가는 저와 아이가 죽고 증거마저 없어질 것이라 하였지요. 사또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순이가 또렷이 아뢰었습니다. 죽은 제 남편의 무덤가 소나무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12년 동안 죽은 남편이 지켜온 것입니다. 사또가 즉시 사람을 보내 무덤가를 파괴했습니다. 과연 기름 먹인 천에 겹겹이 쌓인 문서가 나왔지요. 12년을 땅 속에 있었으나 기름천 덕에 글자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정실 윤씨 부인이 이 집의 안주인이었다는 증거. 지씨가 그를 모함한 죄상. 그리고 동주가 제 손으로 적은 아버지의 유언과 집안의 진실이 낱낱이 담겨 있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집의 재산과 종가는 마땅히 동주의 아들, 저 아이의 것이로다. 그때 윤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제가 바로 쫓겨나 죽은 윤씨 부인의 동생이 올시다. 저 아이는 제 누이의 하나뿐인 손자입니다. 부디 이 억울한 집안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늙은 갓난 할멈도 나섰습니다. 소인이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정실 윤씨 마님이 어떻게 모함을 받아 쫓겨나셨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씨 부인이 은비녀를 며느리 방에 숨기라 시킨 것도 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셋이나 나서고 물증까지 나오자 지 좌수와 금화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금화가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또. 저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허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사또는 이 집안의 오랜 죄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지 좌수는 이방 박가와 짜고 오랜 세월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없는 죄를 씌워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순이에게 은비녀 도둑 누명을 씌운 것도 모두 저들의 짓이었지요.
사또가 준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지좌수와 이방박가는 관의 힘을 빌려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탐한 죄가 크다.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죄를 엄히 물으라. 금화는 어미와 함께 조카를 해치려 하고 없는 죄를 씌운 죄가 있으나 어미의 손에 노란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집에서 내치는 것으로 다스린다. 포졸들이 지좌수와 박이방을 오랏줄로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자들이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금화는 빈손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소방 맞아 돌아온 뒤로 12년, 남의 재산을 탐하며 며느리를 학대하던 여인의 최후였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통쾌했습니다. 저런 악한 것들이 벌을 받는구나. 저 벙어리 며느리가 실은 벙어리가 아니었어. 12년을 참고 견뎠으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 사또는 죽은 남편 동주가 남긴 뜻에 따라 이 집의 재산과 종가를 어린 덕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쫓겨나 죽은 정실 윤씨 부인의 이름도 마침내 되찾아 주었지요. 윤 진사가 순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카 며느리여, 그대가 12년을 참고 견딘 덕에 내 누이의 원한이 풀리고 이 집의 진실이 밝혀졌소. 그대야말로 이 집안을 살린 사람이요. 순이는 어린 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 물었지요. 엄마, 이제 말할 수 있어. 순이의 눈에서 12년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덕아. 이제 엄마는 말할 수 있단다.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순이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이는 죽은 아비를 닮아 반듯하게 자라 이 집안을 훌륭히 이었습니다. 외종조부 윤 진사에게 그를 배워 훗날 고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요. 순이는 되찾은 재산을 저 혼자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지씨와 지좌수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하나하나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지요. 늙은 갓난 할멈은 면천시켜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른이 바로 12년을 벙어리로 산 그 며느리라네. 말 한마디 참는 것이 그리 어렵다는데 12년을 참았으니 그 침묵이 결국 온 집안을 살렸구먼. 순이는 이따금 죽은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2년 동안 진실을 지켜준 그 소나무 아래에 앉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서방님, 당신이 기다리라던 그날이 정말로 왔습니다. 저는 그날 12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이름을 마침내 되찾아 드렸습니다. 무덤가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잔잔히 흔들렸지요. 마치 죽은 남편이 고맙다고 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하였습니다. 허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으니 바로 때를 만난 한마디입니다. 순이가 12년을 삼킨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어린 자식을 지키고 억울한 진실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침묵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때를 만나 터진 그 한마디는 1000마디 말보다 무겁게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고 탐욕의 눈먼 자들을 무너뜨렸으며 지켜야 할 것을 끝내 지켜냈으니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대를 벙어리 취급하고 짓밟아도 바른 마음 하나를 잃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입을 열 날이 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기막힌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